자, 반갑습니다.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에서 선생님과 같이 오늘 해볼 내용은 물질의 규칙성, 이제 주기율표와 원소 세상의 지도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의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봅시다. 세상을 이루는 물질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생소한 단어인 원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학습을 해볼 거고요. 이러한 원소들에는요, 규칙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원소의 규칙성을 정리한 주기율표가 갖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우선 여러분들 원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자, 여러분들 각자마다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텐데, 원소를 영어로 하면 영어로 element라고 합니다. 우리 영화 엘리멘탈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안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엘레멘탈이라는 영화에서는 네 가지의 원소가 나옵니다. 자, 불, 그리고 물, 그 다음에 흙, 그리고 공기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원소가 조합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엘리멘탈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네 가지의 원소들은 지금은 원소라고 할 수 없지만 과거의 고대 철학자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데모크리토스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과학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가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네 가지에 의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람들의 생각은 불, 물, 흙, 공기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고 있는 원소의 이미지는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과학자는 최초로 어떠한 것들이 원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한 기본적인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입자인 원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 돌턴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이런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초기에 돌턴이 생각한 모형은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지만요. 이제 후기에 오게 되면서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해 보일 수 있는 가운데에 어떤 중심이 되는 무언가가 있고 그 주변에 무언가가 돌고 있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원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원소와 원자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봅시다. 자, 원소란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인 방법으로 더 간단한 순물질로 분리할 수는 없는 물질이며 현재까지는 118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에 과학자들이 지금 세상에 우리 지구에서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원소들을 만들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우주의 어떤 세상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소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원자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소와 원자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는 것일 텐데요. 자, 우선 화학적 방법으로 더 간단한 순물질로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을 조금 전에 원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원소. 자, 근데 여러분들이 김지은 선생님과 함께 통합과학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화학적 방법으로 쪼갤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제 하였는데 원소라는 것을 분해할 수 있다라고 공부를 합니다. 원소를 분해하면 더 작은 입자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쿼크라는 것을 아마 김지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원소보다 선생님 더 작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원소와 원자라는 개념이 더 달라진 것일까요?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우선 원소와 원자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라는 것이 있을 때 자동차를 작은 부품 단위로 나눌 수 있지만
막상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자동차가 제 올바른 자신의 기능, 운송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원소라는 것은 기본적인 입자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뭐 쿼크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선생님과 나중에 배울 이제 양성자나 혹은 중성자, 그리고 전자와 같은 것들이 모여서 어떤 원소가 그 특유의 고유한 성질을 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원소라고 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원소 중에서는 수소라는 것이 있고요. 수소는 어떤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폭발성을 갖고 있고요. 뭐 헬륨이란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헬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헬륨을 마시게 되면은 목소리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원소라는 것은 이러한 기본 입자들, 뭐 양성자나 뭐 중성자, 전자와 같은 이러한 기본 입자들이 모여서 어떤 고유한 특징을 나타낼 수 있을 때 이러한 것을 원소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 다양한 많은 것들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있는 공간이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교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보면서 이러한 사물들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 교실 공간에서 있는 물체들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자, 요 그림상에서 보시면 교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교실에 보면 이 유리들이 있죠. 이제 창문을 보시면 유리가 있는데, 이러한 유리는 뭐 실리콘과 뭐 산소,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알루미늄과 같은 것들로 만들어지고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칼륨, 칼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최고의 도구죠. 전구.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LED 전구를 많이 쓰는데 이 LED 전구 같은 경우에도 이랑 다양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원소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소라는 것은 자,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우선 원소라는 것이 어떤 규칙적인 원소들 간에서도 이제 원소의 이름이 다르지만 비슷한 성질을 나타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소의 성질이 규칙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원소들을 배열한 표가 있는데 그러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원소의 규칙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아래 나와 있는 이 표에 이제 순서에 맞게끔 정리를 해 두었을 텐데 주기율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밑에 이 주기율표를 한번 확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 원소들을 뭐 수소부터 시작해서 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뭐 붕소, 탄소, 뭐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자, 뭔가 우리가 이름이 생소한 것들도 있지만 뭔가 순서가 가로로 우리가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세로로 읽어볼 수도 있겠죠. 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뭐 루비듐, 세슘, 프랑슘 이런 식으로 세로로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 주기율표를 읽을 때 처음에 이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어떤 규칙성을 갖고 배열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원소들을 비슷한 성질끼리 우선 크게 묶어보면요. 금속으로 한번 묶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속이 아닌 무언가, 즉 금속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을 비금속이라고 할 수 있고 금속과 비금속도 아닌 뭔가 애매한 두 가지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는 녀석들을 준금속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 이 금속과 비금속, 준금속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우선 주기율표에서 조금 전에 보시면 세로줄로 선생님이 읽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세로줄로 읽는 방식을 족이라고 합니다. 세로줄에 같이 있는 원소들끼리는 그 원소의 성질이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줄로 놓여 있는 것들도 뭔가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가로줄로 읽을 때를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위에 올라가서
주기율표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자, 세로줄로 읽을 때는 족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세로줄을 1족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세로줄을 2족이라 하고요. 세 번째 세로줄을 3족. 자, 그리고 쭉 가서 13번째 세로줄을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족이라는 것이 아까 비슷한 원소들끼리 세로줄로 나타낸 것을 족이라고 했으니까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 총 18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가로줄을 보시면 가로줄을 읽을 때 여기 선생님이 화면에 파란 색깔로 주기라고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기 같은 경우에도 뭔가 공통적인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가로줄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비밀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주기라는 것이 왜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이 수많은 원소들 중에서 묶을 때 금속 원소들이 가장 많이 있는데요. 금속 원소들은 이러한 공통적인 성질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일 텐데요. 우선 금속은요,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리고 열도 잘 전달해 줍니다. 상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금속은 대부분 고체 상태이고요. 수은 같은 경우에만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금속 원소들이 광택을 갖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80도를 넘어가야지 고체 상태의 철이 액체로 변하게 되죠. 자, 그리고 물에 넣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 금속 원소들을 물에 넣게 되면요, 양이온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자, 양이온이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자 하나를 내어놓으면 양이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랑 다음 시간에 해야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고요. 원자 번호가 1번이고요. 원자 번호가 1번이면은 이 원자는 양성자라는 것을 한 개 갖습니다. 양성자를 한 개 갖고 만약에 수소라는 것이 양성자라는 것은 이제 플러스의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를 양성자라고 부르는데요. 정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소라는 것이 뭐 양성자 하나로만 존재를 한다면은 어딘가에 잘 달라붙겠죠. 정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잘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에서 보는 이러한 수소들은 어딘가에 잘 붙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수소라는 것이요, 양성자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지만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가 하나,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띱니다. 전기적 중성. 근데 만약에 이러한 수소뿐만 아니긴 합니다. 금속 원소 중에서 나트륨이라는 것도 있는데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이고요. 원자 번호가 11, 양성자 개수가 11개입니다. 전자의 개수도 11개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러한 나트륨과 같은 금속 원소를 물 속에 집어넣게 되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전자 11개 중에서 전자 1개를 버리고 전자가 10개가 됩니다. 전자가 10개가 돼요. 그러면은 플러스 11 더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즉 기존에 있던 나트륨이 나트륨 플러스 1이 됩니다. 나트륨 플러스 1. 그래서 이러한 상태, 기존의 나트륨이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정기적인 중성 상태가 깨지고 플러스의 성질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양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지만 선생님이랑 이제 자주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단어들이 좀 익숙해질 것 같아요. 자, 밑에 읽어볼게요. 순수한 금속을 공기 중에 대면요,
이 녀석들은 산소와 반응을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속 원소들이 산소와 기본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뭐 철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철도 순수한 철을 공기 중에 대면은 철이 부식이 됩니다. 녹이 씁니다. 자, 그래서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물을 형성을 하고요. 뭐 밑에 예시들 금속 원소들로 뭐 리튬, 그리고 F는 잘못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마그네슘, 나트륨, 그리고 뭐 구리,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비금속 원소는요, 금속이 아닌 것을 비금속이라 부르는데, 비금속은 열과 전기가 통하지 않거나 거의 통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금속과 반대죠. 자, 상온에선 대부분 기체 상태로 존재를 많이 하고요. 브로민이라는 비금속 원소는 이제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인이라는 이제 비금속은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금속이나 수소와 쉽게 반응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예시로 산소, 질소, 염소, 브로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중금속 원소는요,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어중간한 녀석들을 준금속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전기가 잘 안 통하지만 어떤 특정한 원소를 첨가하게 되면은 이 중금속 원소에다가 어떤 특정한 원소들을 첨가하면 전기전기 성질을 띠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는 뭐 붕소나 규소, 저마늄, 비소 같은 것들이 이 중금속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원소 이 주기율표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처음부터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원소라는 것의 원자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된 이후부터 이 주기율표라는 것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이제 원소의 규칙성이 있음을 처음으로 알아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데베라이너가 살았던 그 시절에 뭐 염소와 그리고 아이오딘이라는 물질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물질이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브로민이라는 것이 창후에 발견이 되면서 이 염소의 원자량, 즉 원소의 무게, 염소의 무게가 36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오딘의 무게가 약 127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새로 발견된 브롬이라는 원소가 이 염소와 아이오딘의 중간값을 갖게 되면서 뭔가 원소의 성질들이 원자량들이 뭔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데베라이라는 사람이 예측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주기율표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만드셨던 멘델레예프라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멘델레예프는 이제 원소의 질량, 원자량 순으로 원소들을 쭉 나열하다가 나열한 원소들 간에 어떤 규칙적인 성질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내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멘델레예프가 살았던 그 시절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118종의 원소가 아니라 대략 60개 정도의 원소만 발견되었었기 때문에 뭔가 규칙적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규칙에 어긋나는 것들이 몇 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멘델레예프는 기존에 발견된 것들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을 빈칸을 뚫어서 미지의 원소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러한 미지의 원소들이 향후에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위에서 보았던 주기율표는 모즐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멘델레예프보다 대략 100년 정도 이제 이후에 이 모즐리라는 사람이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원소의 질량뿐만 아니라 그 원소 안에 있는 양성자라는 것을 구분지어서 양성자가 몇 개나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아낸 양성자들의 숫자를 바탕으로 원소들을 쭉 나열하다 보니까 그 원소 안에 주기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이 원소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선생님께서 역사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으로 따로 준비를 할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꼭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